엄청난 속도로 지금 사실은 지역 시장 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소상공인 매출 중대 또는 달리 더 표현하면 이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면 되게 좋은 경제력을 갖고 있지만 이 안에 보면 자치구 간에 또는 자치구 안에서의 상권 내에서의 또 다른 격차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격차의 문제를 보면 이런 지역화폐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화폐 자체가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처럼 사실 지금 막 도입이 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한 고민들도 또한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의 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나 그 안에서의 자발적 참여, 연대, 협동, 협력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되는 가운데 또한 부분들이 진행이 돼야 아니 병행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러한 제도적 장치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낙후 지역이 아닌 서울의 경우에서도 이런 정책 취지를 살릴 수 있기 위한 다양한 도입 전략, 도입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역화폐와 사실은 상품권은 정확히 다른 화폐와 상품권은 다른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지역사는 상품권을 포함해서 지역화폐라고 하는 용어를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지자체와 정부 같은 정부 기관만이 아니라 민간의 영역에 있어서의 공동체나 지역사회에서 발행하는 것 역시도 이 지역화폐 또 지역화폐 운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는 상품권은 행안부에서 관련돼서 이런 지원을 쓰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도 발행하는 부분들도 지역사랑 상품권이라고 하고 사랑과 상품권에 대한 의미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법적 상태는 아닙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하는 걸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종이로 만들어진 지유 상품권하고 최근에 들어서 이 지유 상품권이 또 다른 발행 비용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모바일 확산된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상품권의 형태로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각각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용 편의성의 측면에서의 관점에서 보면 모바일 편한 측면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한편으로 또 지주상품권은 휴대하는 거에 불편함들이 존재하가 아울러 순환하는 것들은 지주상품권은 순환들을 여러 번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 모바일 한번 사용하면 곧바로 다시 들어가는 문제 데이터 관리라고 하는 것은 모바일 데이터가 잡히지만 나중에 국가 분석이라는 부분도 유효하지만 이 지류는 그렇지 못한 문제들이나 그런 홍보 효과는 지류상품권은 이거 쓰므로 해서 이제 홍보의 효과들을 갖고 오는데 모바일 상품권은 덜한 문제 또는 운영 불용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도입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도 한 번쯤은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법정화폐가 아닌 임의화폐이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도 지금 지역사랑 상품권이 100여 군데 이상 지금 발행을 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도 목적과 지향점 또는 이 가치평가 기준, 실물화폐의 존재하고 여러 가지 형태에 있어서 시간을 관련돼서 레츠나 타임뱅크라고 하는 부분들도 실제 지역화폐 기준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위스나 독일, 영국, 프랑스 이쪽에 다양한 형태의 것들이 다양한 목적과 지향점, 실물화폐와의 관계, 그 다음에 법정화폐의 환전의 문제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보시면 지주상품권은 유사하게 왼쪽에는 지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원주산업상품권, 당빈, 군산, 영동, 영주, 포항산업상품권 등 거의 유사한 형태로 띄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조폐공사의 표준처럼 이런 부분들을 약간씩 전형해서 쓰기 때문에 거의 위조의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까지 해결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사한 형태를 띄고 있는데 여기 상장단 발행 비용이 95원에서 100원 정도 하게 됩니다. 한번 갔다가 폐기되는 순간 100원이라고 하는 건 일단 계속 엄청 날아가는 형태가 있고 상품권은 우리가 화폐를 쓰게 되면 은행에 갔다 다시 나오게 되는데 이 상품권은 일단은 지금은 사용하면 몇 번 순환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옵니다. 이 발행 비용이 상대적으로 지금 또한 상품권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018년 기준인데요. 강원도에는 이 방역사업에서 제일
처음 강원도에서 상품권을 발행을 해서 지금 이제 좀 숫자 나오지만 한 7, 8개 군데의 광역에서도 발행을 하고 있고요. 충북이 9개 등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들에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 규모별로 봐도 이게 이제 0부터 250억 원인데 성남 같은 경우는 250억 원 이상 상품을 발행하고 있는데 올해 뭐 1000억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은 미미한 수준의 뭐 한 15억, 20억 정도의 수준으로 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고 50억 이상이 되는 곳이 뭐 양구, 철원, 제주, 뭐 최고, 거제 등 부분들이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15억 미만이 한 41개소 정도 되는데 최근 2019년도에 거의 뭐 기하급수적으로 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활기를 띠고 있는 측면들은 행정안전부에서 국고 보조금으로 대략 지금 전체의 발행액의 2조 정도 매년 발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 중에 한 4%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 구매 할인율에 쓰거나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써서 내년에도 748억 원이 편성돼서 발행하는 곳에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 보조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활기를 띠게 하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권의 집회 같은 경우, 지류상품권 같은 경우는 지자체가 발행 의뢰를 하면 조폐공사에 발행을 하고 어떤 은행 취급자에 관한 환전을 하게 되고요. 보통 대부분의 농협들이 좀 하게 되고 이때 취급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작은 데는 0.몇%, 없는 곳도 있지만 1.5% 정도까지 되는 취급 수수료가 발행이 되고 이 비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게 되고 아까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그런 부분이 존재하고 지역주민이 사게 되면 만약에 10,000원짜리 사게 되면 이 10,000원에 산다라고 하는 법정화폐보다는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거에 대한 인센티브나 아니면 이걸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는 유인책으로서의 이제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10,000원짜리를 예를 들어 5% 할인하면 9,500원에 사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정화폐를 구매하고 그것을 취급자들이 돌리게 되는 그런 가정이 일반적인 부분들이고 여기서 발생되는 이제 비용들이 결국은 아까 구매 할인율과 취급자의 환전 여기서 발행에 관련된 상담 배급이라고 하는 지류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행정에서 드는 비용인데 이 비용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격차의 해소나 소상공인에 대한 뭐 매출 증대나 이런 공적인 개념들에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지류상품권의 비용이 들어가는 문제를 조금 더 원활하게 하고 또 어쨌든 지금 현금을 다 거의 안 갖고 다니시는데 현금처럼 이 상품권을 쓰는 이 문제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불편함이 있어서 모바일 지역 상품권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모두 조폐공사와 해양부가 조율을 체결해서 실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돌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나 인천 같은 경우는 이런 모바일을 진행하고 있고 서울에 제로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유사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접 지자체 서울경제에서 지난 한 달 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울산페이라고 해서 울산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진행하고 있고 광주 상세 카드라고 해서 276억 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모바일처럼 모바일은 아니면 카드의 형태로 진행하고 부산대구나 다양한 부분들에서 몇백억 단위의 그러한 발행 계획들을 갖고 있고 실제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최근 부산에서는 1조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합니다. 그 외에 시범 사업은 300억 규모의 시범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봐도 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는 또 자치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뭐 또 광역에 사느냐라고 해서 약간의 조정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서울에서 발행을 할 것이냐 자치구에서 발행을 할 것이냐 아니 같이 발행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냐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다른 사례들이나 아니면 별도의 이런 아까 분석도 열심히 잘하신 게 박사님들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조정되거나 선택되거나 정책적인 판단들을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상품권 사용 촉진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환전 수수료를 은행에서 농협 같은 곳에서 받는 없는 곳도 있고요. 주계도가 대부분 한데 있는 곳 같은 경우 0.1%부터 해서 또 1.8%, 3%까지 받는 이게 다 비용으로 처리가 됐죠. 중요하게는 어찌됐든 사람들이 이것을 쓰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 목적으로 어쨌든 편익을 주어야 하는데 이 편익의 방법 중에 하나가 대부분 이민을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를 6%를 할인하게 되면 9,400원, 10만 원이면 96,000원, 94,000원이면
6,000원 정도를 내가 어쨌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중요한. 또 다른 측면은 이제 포인트 적립이나 뭐 이걸 병행하는 것도 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캐시백 쓰고 나면 거기에다 캐시백의 형태로 돌아와서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구매 할인율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이제 부정유통이라고 하는 깡이라고 하는 이 측면들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요인이기도 하지만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이제 자기 그 정책 발행하는 게 있고 일반 발행이 있는데 정책 발행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동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일반 발행 같은 경우는 이 할인율에서 또 일부만이 다운로 되게 되면 100만 원을 구매한다고 해도 이 카드깡 같은 걸로 해서 되는 것들은 뭐 한 2, 3%, 2, 3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효과는 많지 않게 막 그걸 역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구독이 뭐 무서워서 성공단은 아닐 수 있다 판단이 들고 기타 이 지역별로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이제 공무원회사로 어떤 뭐 포상금 이런 것들을 주는 경우 축제 연기하는 부분, 성남시 같은 청년 배달이나 그 출산과 관련돼서 주는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발행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매 할인율을 과연 얼마만큼이 적절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판단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쟁점 중에 이제 서울사랑 상품권은 어떠한 목적으로 추진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 아까 자치구에 그런 두 가지 정도의 말씀을 드렸었지만, 자치구나 뭐 번역 그 단위의 지역경제 상생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매 할인율은 결국 현명의 비용이고 언제까지나 7%, 8%, 10%라고 하는 이런 구매 할인율에 의존해서 갈 수는 없고 초기에는 그렇게 가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 이것이 정착이 되는 과정을 거치고 정착이 된다라고 하는 판단이 되면 이 구매 할인율을 낮춰주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공동체의식이나 공동의식, 연대의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기반한 그러니까 즉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 초기 단계와 중기, 장기 단계의 계획들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런 판단들이 들고 그러니까 연대 경제에 기반한 그러한 유통체계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고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제 사회적 기반들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제로페이 같은 경우도 이러한 지역경제나 상생공동체의 조성 이런 부분들이 상생연대 협력의 공동체로 발전시켜야 됩니다. 전략적인 그 전략들을 함께 구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우후죽순처럼 막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지금 일단은 안 하면 이상해지는 꼴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되고 제도 설계에 함께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 같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런 거버넌스나 사회적 관계망들 공동체 의식을 진전시키는 문제 이것이 유능체계에 이렇게 반영될 수 있는 그래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통상적으로는 뭔가 유통체계를 구매하는 이런 부분들이 의존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한편으로 이제 부차적인 문제이고 지역들의 이해 당사자를 명확히 모발해내는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기류상품권의 모발이냐라고 하는 이런 문제나 또 다른 방식이냐의 문제 역시도 그러니까 다양한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뭐 사회의 편의성이나 그다음에 홍보 효과나 기타고 비용의 문제 여러분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런 도입 전략들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될 부분들은 아니고 아까 여기 정책센터와 함께 또 다른 단위 속에서 이런 분들이 실제적으로 자치구에 어떻게 이러한 소상공인 현황들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매출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논의되고 이 지역사랑 상품권의 도입과 같이 이제 논의가 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속에서 운영 원리미 유통 구조에 대한 분석들, 발행 주기 얼마마다 얼마의 발행량, 구매 할인율, 최저 할인율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구매 제한액이나 캐시백이나 이런 다양한 유통거래 설계들이 같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도화라고 하는 측면도 함께 고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부분에 편하게 들으시라는 말씀을 딱 드렸던 이유가 이제 즉 어떻게 보면 개념 비슷한 건데요. 어제가 그렇게 한겨레 신문에서는 경기 지역화폐 카드형에 대해서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효과에 대해서 일반 발행이 2,066억 원인데 그 중에 874억 원이 골목 상권에 들어가고 이게 모바일 쪽으로만 그건 이제 통계가 나오니까
그래서 거기에 일반 한식에 뭐한 206억 원, 일반 슈퍼에 64억 원, 서양 음식점에 53억 원, 보습학원에 48억 원 등 다양한 부분들에 있어서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어찌되었던 뭔가 돈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이제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강원도도 내년에 아마 교과분석 의뢰에서 들어가려고 홍보를 하고 있는 함께 논의되면 서울 같은 경우도 서양공권 도입에 있어서의 효과들을 가늠해 볼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정책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패널분들을 다시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유 박사님도 여기 나오시는 걸 여기 각본 싸움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안 나오셨어요?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아, 계획이 변경됐습니까? 예. 각본하고 계획하고는 많이 다르군요. 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이제 세 개의 주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주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하나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심도 있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했던 거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면 이제 상권 분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연구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이유에 굉장히 중요한 게 소상공인 내지는 자영업에 대한 연구의 대부분이 서베이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서베이 데이터라 보니까 데이터의 퀄리티가 엄청나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표하는 사람도 그렇고 무책임하게 답변도 하고 또 그 바쁜 분들한테 다 일일이 굉장히 디테일한 정보를 얻기가 힘드니까 참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정말 맞나라는 어떤 신뢰성에 항상 봉착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구자분들도 어떤 자영업 내지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많은 연구거리가 있고 정책적인 어떤 맞춤형 정책 대안을 개발한다고 하지만 항상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상권 분석 시스템이 좀 굉장히 저한테 그러니까 리스닝 됐던 것 중에 하나가 패널 데이터를 좀 구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굉장히 질 좋은 데이터에 그리고 추적을 통하고 정말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정책 대안 연구를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고요. 두 번째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입니다. 사실은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중소기업 관계하시는 분들이 중소기업 육성 자금 하면은 딱 그 말이 나오면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거 서로 받으려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또 마지막에 발표하신 분은 이제 지역 화폐 요즘에 그런 거 굉장히 많은데 꼭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서울사랑 상품권 도입을 하기 위한 아마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참고로 지금 제가 사는 데가 대전인데 대전의 학교가 대덕구입니다. 대덕에서 1호금인가 그런 지역 화폐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문제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이 고민을 해야 되는 내용들을 잘 리스트업 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그냥 그동안에 쫙 우리가 공부했던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좀 토론에 참석하시라고 지금 한 건데 제가 서머리가 좀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들 너무 긴장하시고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웃자고 편하게 좀 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첫 번째 그렇게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이분들은 뭐 하시오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토론을 좀 더 체계 있게 하기 위해서 상권 분석 시스템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좀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정책 자금의 어떤 효과성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건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또 서울사랑 상품권을 도입하는데 좀
조금 더 팁이 되면 팁이 된다든지 고민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얘기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는 이 상권분석 시스템에서는 아까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이 세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진희 연구원님, 천상현 교수님, 그리고 이준희 서기관님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이분들께서 하지 못한 코멘트가 있었잖아요. 제가 시간 제약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분들도 좀 여기 패널로 지정은 안 돼 있지만은 그 부분에 어떤 얘기를 좀 추가로 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각본은 모든 게 다 똑같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나중에 다 리피트를 안 해도 똑같은 순서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럼 첫 번째 상권분석 시스템과 관련해서 아까 추가적으로 하지 못한 내용들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세 분이었거든요. 그냥 없으면 없다고 하셔도 되고요. 또 아까 충분히 얘기하지 못하셨으면 좀 그렇게 하시죠. 이거 지정을 안 하면 결정을 안 하세요. 예. 교수님께서 지금 데이터에 대해 상권 분석 시스템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느꼈던 부분도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지원 사업을 하면 그 정책 효과에 대해서 이제 다시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제 전통 시장하고 상점과 지원을 하고 매출이 어떻게 보면 큰 정책적 효과의 지표가 됩니다. 근데 저희가 매년 이 실태 조사를 하는데 이 조사 자체가 저희도 이제 설문에 기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뢰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한 해 한 해의 그런 값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권 분석 시스템이나 그러니까 상권 분석 시스템 같은 이렇게 정밀한 데이터에 기반한 그런 그러니까 정책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저희한테도 지금 정책을 펼치는 입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잘 발전시켜서 그러니까 전통시장이나 상점과 전체적인 상권에 다 적용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짧아서 이제 못 드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서기관님 말씀 주신 것 앞서 발언해 주셨던 것처럼 젠트리피케이션 관련해가지고 상인법의 개정에 대한 얘기도 많았었고 지금 이제 지역 상태를 변화해가지고 법을 제정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젠트리피케이션 지표를 개발하게 됐었던 출발점이 사실은 지역 상생법안이 만약 이제 발의가 된다거나 아니면 지자체 내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따로 관리를 할 때 정확하게 어떤 지역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구역 설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량적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런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야지 이런 이제 법제적인 수단을 가지고서 대응 가능하다라는 문제의식 때문에 저희가 출발을 했었던 연구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표 개발을 했었는데 사실은 지표를 개발을 하면서 이제 미국 사례라든지 이런 다양한 사례를 보고서 저희가 젠트리피케이션 단계를 4단계로 나눴습니다. 근데 똑같은 위험 단계라 해도 그 지역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데이터의 신뢰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표를 가지고서 이제 분석을 했다라고 해도 사실은 이제 지역에 가가지고 좀 더 추가적인 정성적인 분석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금 다양한 데이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그런 것들이 같이 융합이 돼가지고 추가적인 분석이 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 지역에 공실률이 떨어지는 게 정말로 문제인 건지 아니면 임대료가 너무 급격히 올랐던 것이 문제였던 건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런 단위라든가 같은 그런 부분들이 같이 조율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신보에서 좀 많은 도움을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연구자 입장이라든가 아니면 정책을 관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을
말씀은 드렸는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일단은 지금 상품 분석 시스템 자체는 굉장히 제가 이제 사실 한 3년 정도 이제 그 재단하고 이렇게 같이 인볼브를 해서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어느 지자체에서 지금 해오는 어떤 노력에 비해서 굉장히 그동안 인프라를 많이 이제 쌓았다고 저는 이제 사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물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3년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은 높은 수준에 많이 뭔가 돼 있을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하기에는 사실 우리의 현실이 데이터 퀄리티라던가 또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면에서 이제 투자적인 측면에서 관점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정책적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정책이 유행을 하면 거기에 예산이 막대하게 배분되고 또 그 유행이 지나가면 또 다른 정책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 장기적인 관점으로 데이터들이 이렇게 꾸준히 모여서 소상공인의 실태와 또 현실을 파악하고 사실 소상공인도 한 어떤 집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또 이해관계가 그 안에서 상충되기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화합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되게 복잡한 맥락이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파악하기에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굉장히 이제 초보적인 단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고퀄리티의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구 인력을 꾸준히 확보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책센터가 앞으로 가야 될 일이 아닌가, 가야 될 방향이 그런 이제 고민이 들었고 사실 그런 맥락에서 그게 젠트리피케이션 지수던 이제 작년에 제가 인볼브를 한 거는 어떤 상업지역 과밀도라는 것들을 이제 만들어내고 했었는데 그걸 이제 올해 이제 이렇게 밸리데이션을 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보면 과밀한 지역이 일반적으로 생존이 열악해야 하는 게 이제 가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밀이라는 게 뭔가 시그널을 줄 수 있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가정들을 하고 이제 작년에 연구를 했었는데 그게 일부 맞는 부분도 있고 일부 맞지 않는 부분들도 이제 새로 이제 밸리데이션을 하는 측면에서 보니까 이제 생겨났거든요. 그런 맥락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변수들의 관계성에 대한 연구들이 조금 더 깊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정책 현실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빨리 정책을 만들어내서 실현을 시켜서 이거를 정치 이슈화하는 것들에 이제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경우도 있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면 사실은 데이터에 기반해서 뭔가 경제적 연구라든가 사회적 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기반이 되지 못하고 결과물을 뽑아내고 지수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천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기초 연구적인 측면에서 관계성에 대한 문제, 젠트리피케이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지역 재생이라는 측면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고 같은 지수를 나타내지만 어디가 진짜 젠트리피케이션이고 어디는 지역 재생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양태로 나타나는 건지 서베이 데이터를 과소평가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빅데이터를 하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한다고 저는 자학으로 얘기를 하지만 서베이 데이터라는 건 사실 현장에서 긁어모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밸리데이션들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것들이 정교해지고 실제로는 이제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지역신보라든가 역할이라고 하는 게 소상공인의 결국에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쳐야 되고 뭔가 열심히 사는데 영세에서 뭔가 이렇게 힘든 분들의 이제 뭔가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게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이라고 한다면 교육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훨씬 더 확대해서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진행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아까 우리 토론자분들한테 먼저 우선권 내전 그걸 먼저 드렸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시간이 다 지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사회자의 어떤 이 독단에 의거해서
먼저 플로에다 좀 시간을 드리고요. 나머지